삼성 자산운용의 최창규 ETF 컨설팅 본부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또 그간 잘 지내셨죠? 예, 그 자가격리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예, 지난 방송을 못 나오게 됐었고요. 네. 예, 자가격리 기간 동안 어떤 얘기를 드리면 좋을까 고민 좀 많이 했었고 네. 시장 하락에 대해서 많이 아파하면서 시장 하락을 좀 대응할 수 있는 뭐 네. 그런 좀 대안적인 성격의 아이디어들을 좀 들고 왔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오늘은 잠시 반등을 했습니다만 네. 최근에 증시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일단 뭐 저희 쪽에서 가장 질문이 많았던 이슈는 뭐니 해도 홍콩의 헝다그룹이었습니다. 왜 ETF 쪽에서 헝다그룹 이벤트가 있었냐? 헝다그룹이 포함되어 있는 ETF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HSCI라고 불리우는 항생 H지수 ETF가 몇 종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예. 거기에 헝다그룹 그 종목이 2개나 들어있었어요. 그게 상위 50개 정도에 들어가는 지수인 건가요? 아닙니다. A50이 상위 50개고요. 그러면- HSCI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네. 중국 기업들로 아, 구성된 지수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헝다그룹이 있었고 또 헝다그룹이 굉장히 흉흉한 얘기들이 많이 도니까 네. 이 종목을 ETF에서 먼저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이제 빼려고 또 막상 하다 보면은 이미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 그렇죠. 뭐 그런 나쁜 영향이 많이 반영돼 있는 데다가 극적으로 헝다그룹이 살아난다면 그러면 또 주가는 또 급반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벤트들이 좀 있었고요. 거기에서 또 연동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많이 불안하게 하는구나. 네. 예,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저의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헝다그룹이 HSCI 지수에서 빠진다면 언제 빠질지 뭐 요 얘기를 좀 먼저 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좀 시장 하락 좀 세다 보니까 좀 약간 시장과 상관성이 떨어지는 탄소 배출권이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0월 13일 날 드디어 한국에도 메타버스 ETF가 상장합니다. 네. 예, 4개 운용사에서 메타버스 ETF를 상장하니까 거기에 공통적으로 편입되는 종목들은 한번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벤트는 헝다그룹 이슈고요. 제가 준비한 장표를 잠깐 보시면 이 자료는 저희 삼성자산운용 자료는 아니고요. 오른쪽 귀퉁이에 조그맣게 보이실 텐데 홍콩에 있는 CSOP라는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CSOP와 저희 삼성자산운용 그리고 NH투자증권 해외기업 분석팀이 웨비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웨비나 주제 중에서 헝다그룹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발췌해 갖고 왔는데요. 간단하게 정리드리면 이거예요. 과거에는 아마 각도기님 기억나실 거예요. 흥묘백묘. 네. 네. 흥묘백묘 뭔가요? 네. 쥐를 잡는 데에는 하얀 고양이든 네. 검은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 있냐.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써도 무방하다. 레버리지 이만큼 써도 된다. 경제만 부흥할 수 있으면 나는 어떤 정책이든 쓰겠다라는 게 과거의 흥묘백묘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헝다그룹처럼 과도한 레버리지를 쓴다든지 네. 어떻게 보면 경제에 부작용을 줄 수 있는 그런 폐해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요. 헝다그룹 이슈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에 그런 흥묘백묘 이런 거 안 돼. 같이 잘 살아야지. 그러면서 공동부유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헝다그룹처럼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뭐 부동산, 건설 이런 쪽은 좀 레버리지를 줄여라. 디레버리징 쪽으로 유도하겠다. 헝다그룹 너희들도 중앙정부의 말을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냐면 저 헝다그룹뿐만 아니라 제2의 헝다그룹, 제3의 헝다그룹 또는 리만브로스처럼 될까요? 이게 가장 큰 질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본문에 적혀 있는 것처럼 헝다로 인한 시스템 위험, 뭐 대규모 디폴트로 인한 신용경색은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헝다그룹 케이스는 일종의 시범 케이스지 이걸로 인해서 시스템 전체가 붕괴된다든지 그런 건 없다. 그런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안심을 좀 했었고요. 네. 실제로 오늘 HSCI 지수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약간 이제 좀 불씨가 좀 남아 있는데 제가 네 번째 줄에 좀 적어놨는데요. 오늘 아마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판타지아 그룹. 네. 네. 이런 쪽도 뉴스가 좀 나오면서 약간의 불씨는 살아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ETF 쪽에서 이제 몸을 담고 있으니까 그러면 헝다그룹이 과연 이 HSCI 지수에서 제외될까? 제외된다면 언제쯤 제외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대우조선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코스피 200에서 거래 정지가 꽤 오랜 기간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좀 발빠른 운용사들은 거래 정지 되기 전에 대우조선은 좀 문제가 크기 때문에 미리 ETF 포트폴리오에서 빼버리자. 네. 아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자. 뭐 이렇게 두 가지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네. 헝다그룹도 똑같은 움직임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저희 쪽에서 HSCI 지수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걸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미 헝다그룹 관련된 두 종목은 시가총액이 많이 작아졌기 때문에 12월 정기 변경에서 네. 그 지수 방법론상 제외가 될 거니까 뭐 굳이 지금 이제 헝다그룹을 빼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을 좀 내려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밑에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뭐 헝다그룹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헝다그룹이랑 헝다 프로퍼티 서비스라는 두 가지 종목이 편입이 되어 있고요. 또 다음 장 넘기시면은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냐면 헝다그룹은 HSCI 지수 중에서 0.07%. 그리고 프로퍼티 서비스 그룹은 0.3%. 두 종목을 합쳐도 0.37%밖에 안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헝다그룹 리스크로 인한 HSCI 지수의 조정은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린다면 야, 한국 선물도 HSCI랑 좀 연동이 되지 않아? 좀 얘 때문에 한국 선물도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아?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논리의 근거는 뭐냐면 한국에는 ELS라는 상품의 시장이 그렇죠. 굉장히 크고 ELS는 워스트 수익률에 따라서 쿠폰을 지급하는 구조다 보니까 HSCI, 코스피 200 이렇게 페어로, 엮어서. 페어로 네. 되어 있는 ELS 같은 경우에는 네. 상환될 가능성이 낮아졌어요. 누구 네. 때문에? HSCI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상환될 가능성이 낮으니까 한국 선물을 좀 줄여야 되거든요. 음흠. 그러다 보니까 HSCI 지수의 조정은 한국 선물의 매도와 네. 외국인 매도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이 부분까지 아시면 좀 난이도가 높으신 네.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ELS가 시장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대표 지수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ELS 가입하신 분은 아니 뭐 네. 오르고 빠지고는 상관없고 제발 낙인만 나지 마라 지금 네, 누고 있을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헝다그룹 때문에 HSCI 지수가 빠지는 일은 이제 더 이상은 좀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없을 네. 거다라는 말씀 한 가지와 이것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코스피 200 선물 매도가 촉발되었다. 네. 외국인 선물 매도가 촉발됨으로 인해서 베이시스가 나빠졌고 네. 베이시스가 나빠지면 저평가된 선물을 사고 네. 고평가된 주식을 파는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해서 네. 우리 시장이 좀 더 아팠다. 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전히 또 백워데이션이라서 베이시스는 주식시장에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쯤 반등할까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그냥 선물 베이시스가 제발 컨텐거만 되면 이때가 반등 시점이니까 제발 선물 가격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선물과 코스피 200 간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하고 그게 선물이 더 높은 가격이 오는 것을 콘텐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네. 저 그것보다 좀 궁금한 게 백워데이션이 뭐예요? 백워데이션은 반대예요. 콘텐코의 반대가 반대. 백워데이션인데요. 네. 뭐 다른 분들은 백워데이션이라고도 해요. 저희 업자들은 백워데이션이라고 해야 속이 풀리는데 그냥 백이라고도 하죠. 백. 네네네. 어. 그러니까 선물 지수가 현물 코스피 200 지수보다 밑으로 떨어지는 걸 백워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깐 기분기를 싣고 넘어가 봤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핵심 포인트가 헝다그룹 HSCI 지수 제외 여부였고 네. 그런데 오늘 주제가 시장을 하길 피해갈 두 가지 길이잖아요. 네. 나머지 핵심 포인트 두 가지가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좀 뭐 너무 낚는 제목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낚는 제목 맞고요. 네. 낚였습니다. 네, 낚았으니 저는 성공했습니다. 네. 네. 탄소 배출권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네, 탄소 네. 배출권 모 자산운용사에서는 뭐 종량제 봉투다. 어. 네, 우리가 종량제라는 쓰레기 종량제라는 걸 아마 승희 앵커님께서 잘 모르실 텐데. 알죠. 아세요? 네네. 언제부터 하셨는지 아세요?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옛날에 그 변호사님이 환경부 장관 잠깐 네, 했을 때죠. 여자 변호사님. 예, 네. 그게 아마 제 기억 99년인데 네. 쓰레기 종량제를 하기 전에 난리가 났어요. 다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 사서 버려야 되니까 그 전날 그냥 다 갖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 시내에 있는 거리가 쓰레기로 꽉 찼던 그때 그 시절이 있었는데요. 네. 탄소 배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희들 탄소 배출 줄여. 탄소 배출은 온실가스의 주범이고 네.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 온도가 1.5도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알지. 앞으로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중립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탄소 중립화 선언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여태까지 쓰레기 버릴 때 우리가 그냥 버리게 되면 쓰레기를 마구 배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종량제 봉투를 쓰게 되면은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덜 네. 배출할 거니까 앞으로 종량제 봉투를 써. 그런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면 쓰레기를 저기 고속도로 그 휴게소 가서 몰래 버린다든지 네.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 나는 음식물 쓰레기조차도 그냥 잘 말려가지고 비료로 만든다든지 그런 네. 식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탄소 절감. 아. 좀 있으면은 이 탄소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들한테 웨이트를 많이 주는 또 기후 중립이라는 ETF들이 또 상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띄엄띄엄 보시면은 절대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탄소 네. 배출권 ETF가 왜 나왔지? 기후 중립 ETF가 왜 나왔지? 탄소 유릴 ETF가 왜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다. 음. 네, 쓰레기를 처음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봉투를 써라. 그러면 조금이라도 넣는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하고 네. 함부로 버리지 않을 거니까 쓰레기 봉투를 써라. 이게 탄소 배출권 선물 ETF고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뭐 뒷마당에다가 비료 만드는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 만드는 장치를 설치했어요. 그래? 너 정말 기특하다. 비용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만큼 우리가 웨이트를 더 줄게. 이게 바로 탄소 절감.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은 지금의 테슬라는 바로 그 탄소 절감을 하겠다는 국제적 의지가 모아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한 것이다. 맞습니다. 라고 볼 수 있죠. 예. 크레딧 받아가지고 적자 나는 걸 메꿨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포스코와 테슬라를 비교한다면 포스코는 아무래도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전기를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네. 쓰레기 봉투를 100장을 주더라도 테슬라는 남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포스코는 모자른 거죠. 음. 그러면 포스코는 모자른 쓰레기 봉투를 테슬라한테 가서 사는 거죠. 네. 테슬라 10장만 빌려줘. 얼마? 장당 10,000원 줄게. 네. 그래서 테슬라는 그걸 팔아가지고 네. 꽤 많은 수익을 올린 거고요. 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탄소 그 쓰레기 봉투를 좀 줄여야 되니까 뭐 이산화황 절감 장치 아니면 친환경 뭐 오수 정화 시스템 이런 데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죠. 네. 예,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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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준비한 장표고요. 예. 여기 보시면 4종의 탄소 배출권 선물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말씀하시는 거죠? 9월 30일 날 상장을 했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반응이 너무 좋았나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는데 참고로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은요. 3분 만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상품은 어떤 상품입니다. 네. 이 상품은 어디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끝! 요 정도 끝나야지 그 상품은 성공할 수가 있는데 네. 탄소 배출권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시간만 해도 한 5분은 설명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좀 네. 왜냐하면 개인 투자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또 와닿지 않으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거래가 잘 됐어요. 이제 좀 그런 공감대 형성이 돼 있나 봐요. 기후에 맞아요. 대해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맞아요. 그러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이제 세 글자 ESG라는 네. 세 글자가 서서히 머리에 각인되기 시작했던 거고요. 아마 각도기님은 잘 아실 텐데 과거에 ESG 우수 기업의 주가 퍼포먼스는 좋았다 나빴다? 옛날에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ESG에 투자하는 기업의 주가는 나빴어요. 얘 쓸데없이 사회공헌 활동하네? 야, 그 돈 갖고 설비 투자나 늘려. 네. 야, 네가 무슨 환경오염 얼마나 줄인다고 그 비싼 이산화탄소 절감 장치를 왜 달아? 네. 그래서 과거에는 ESG에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의 주가 퍼포먼스는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ESG 그러면은 퍼포먼스 안 좋은 그 네. 투자 전략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는 너무나 탄소 중립이라든지 아니면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쪽에 사람들이 너무나 각인이 많이 되다 보니까 서서히 ESG 좋은 기업들의 주가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예. 자,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 이제 4군데에서 나왔고요. 딱 보시면은 코덱스 유럽, 소울 유럽, 하나로 글로벌, 소울 글로벌.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있고요. 네. 참고로 탄소 배출권의 가장
규제가 엄격한 지역은 어딜까요? 유럽이죠.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제일 비싸요. 비싸죠. 네네. 네, 지금 사상 최고가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작년에 이 유럽 탄소 배출권 가격이 100%가 올랐대요. 네, 지금 $60 정도 되니까. 그만큼 유럽은 탄소 배출권 관련된 규제가 세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럽이 세면 뭐 미국이나 이런 나머지 글로벌 국가들은 규제가 아직 세지가 않기 때문에 네. 쓰레기 봉투의 가격이 좀 싸겠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또 뭐냐면, 야, 그러면은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탄소 배출 규제가 좀 약하고 탄소 배출권 가격도 싸니까 얘한테 뭔가 페널티를 물려야 되지 않겠어? 그게 바로 탄소 국경세. 네, 탄소 국경세가 최근에 바로 예, 예, 9월 달에 시행이 되었죠.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뭐 유럽 탄소 배출권이 좋다, 아니면 글로벌 탄소 배출권이 좋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가격적인 차이가 있다. 네.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탄소 국경세라는 개념을 들여온 거고요. 네. 그리고 기초지수 보시면은 기초지수가 약간씩 좀 차이가 여기서 이제 IC는 뭐야? IC는 거래소고요. 네. S&P는 지수사고요. 여기 보면 EUA 동그라미 치시고요. EUA 네. 그리고 그 GSCI 여기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데요. 네. EUA는 유럽에서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이에요. 아. 네. 예, 그리고 GSCI는 이제 글로벌에서 거래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캘리포니아라고 좀 적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예, 미국 탄소 배출권을 얘기합니다. 네. 예, GSCI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지역이랑 미국 북동부 지역에 거래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그러면은 유럽이랑 미국에 있는 두 개 거래소를 합쳐서 글로벌 탄소 배출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유럽 탄소 배출권 그러면 IC라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 유럽 탄소 배출권만 거래하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요 정도 네 가지 정도로 이제 네. 나와 있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건 요게 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리하게 본다면은 미국의 KRBN이라는 탄소 배출권 ETF가 상장되어서 거래가 꽤 잘 되고 있고요. 네. KRBN이랑 가장 이제 동일한 기초 지수를 쓰고 있는 것은 소울 마지막에 있는 소울 글로벌 탄소 배출권 선물 요 상품이 그 KRBN이란 ETF와 동일한 기초 지수를 쓰고 있다.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얘는 규제 산업이에요. 야, 네. 쓰레기 봉투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라고 묻는다면은 설마 싸질까요? 쓰레기 봉투 가격이 지금보다? 올라가겠죠. 그렇진 않을 것 예, 같아요. 지금보다 내려가진 않겠죠. 왜냐하면 내려간다면 사람들이 싼 쓰레기 봉투에다가 마구마구 쓰레기를 담아서 버릴 테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대신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은 얘가 이제 네팅을 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네팅을 치게 돼 있냐면 탄소 배출하는 것과 네. 신재생 에너지로 탄소를 줄이는 것을 네. 퉁치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 말인즉슨 신재생 에너지, 음. 뭐 풍력, 네. 태양광 음흠. 이런 것들이 그 기술이 발달해서 굉장히 이쪽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양이 많아진다면 네. 탄소 배출권의 가격은 좀 떨어질 수밖에 당연히 없어요. 그렇겠죠. 네.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이거는 그 연동이 되는 게 탄소 그 배출권 가격과 연동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어. 풍력 쪽에서 획기적인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아니면 뭐 태양광 쪽에서 네. 획기적인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탄소를 이만큼 줄일 수 있다. 이런 획기적인 기술이 발달했다. 그래버리면 탄소 배출권에는 좀 악영향이 가격이 떨어진다 오히려. 악영향이 신재생이 잘 돌아가면 얘네들은 떨어지고 네. 탄소 국경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다. 네,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이신 그리고 또 거죠? 정부 규제가 세지면 야 2050년까지 탄소 줄여 그랬는데 갑자기 내일 2045년까지 줄여 네네네. 이래버리면 또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또는 네. 채권이랑은 상관관계가 좀 떨어져요. 네. 탄소 배출권은 따로 노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탄소 배출권하고의 연동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아직 이제 한지가 얼마 안 돼서 확실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한 $60 하고 있는 탄소 배출권 네. 사실은 탄소 배출권 누가 사고 싶어 할 때 못 살 때 이걸 사면 된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대체제잖아요. 근데 네네네. 대체제인데 탄소 배출권의 가격과 연동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느냐?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얘는 네. 선물 가격은 아까 백워데이션 컨텐츠를 얘기했을 때 보관 비용, 저장 비용이 선물 가격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네.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말 그대로 하나의 증서기 때문에 네. 보관 비용, 저장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선물, 탄소 배출권 요 둘 사이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보니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네. 첫 번째, 시장 시스템으로 이제 탄소 감축 정책이 들어왔다. 네. 두 번째, 이후의 정책 방향성 일관된 것들이 시장 보호할 거고 투자 매력 높을 것이다. 네. 여기까지는 좀 정리가 되는데 저는 네. 세 번째 단기 변동성보다 장기 방향성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포인트는 변동성에 있어서는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거라는 전망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한전 주가와 저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네. 한전 주가의 전기 요금 맘대로 할 수 있을까요? 한전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죠?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규제 산업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규제 산업 밑에 있는 한전의 주가가 항상 바닥을 기었나요? 그렇진 않았죠. 뭐 네. 유가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연동성이 있었고 또 규제 산업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야 2040년까지 줄여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알았어 너희도 힘드니까 2050년으로 좀 늦춰줄게 네. 이래버리면 또 가격이 확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다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2배가 됐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변동성이 크다라고 얘기하지만 쓰레기 봉투 가격이 떨어질까요? 라고 질문드렸던 것처럼 탄소 배출권 가격의 장기적인 스탠스는 우상향일 거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큰 흐름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네. 근데 같은 내용인데요. 역대 지금 최고치니까 그건 네. 감안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갑자기 분위기가 탄소 배출권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네. 물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탄소 배출권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방법이 생긴 건데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꽤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권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고 네. 감안해야 될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라고 저희가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는 정확히 이 겁니다. 시점에 나가야겠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핵심 포인트 두 번째를 짚어봤고 세 번째도 한번 저희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세 번째는 제가 이제 ETF 쪽에 몸을 담고 있고 워낙 시장이 테마 중심으로 제가 대표 지수는 좀 힘들다라고 방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투자자들의 눈들은 자연스럽게 야 새로운 테마 아니면 뉴 테마가 없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드디어 10월 13일 날 K 메타버스. 참고로 한국의 메타버스 펀드가 두 종이 나와 있죠. 네. KB 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에서 글로벌 메타버스 펀드는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한국에 있는 메타버스 종목을 대상으로 한 상품은 이게 최초입니다. 네. 예, 삼성자산 그리고 미래자산, NH, KB 이 네 군데에서 K 메타버스 ETF 네 종이 나오는데요. 네. 제가 혹시 뭐 방송 들어가기 전에 종목 혹시 나눠드렸던 거? 네네.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가지고 있죠. 자. 일단 삼성, 미래, NH, KB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삼성은 액티브 ETF입니다. 예, 삼성은 액티브 ETF. 네. 액티브 ETF는 뭐냐면은 기준이 되는 기초지수와 상관관계 0.7만 유지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70%는 이 지수에 있는 종목을 채용하고 나머지 30%는 매니저의 재량에 의해서 다른 계속 왔다 갔다 종목을 할 수 있다? 아. 다른 종목을 편입돼도 된다는 뜻입니다. 종목을 바꿀 수도 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패시브 ETF들은 그 지수에 있는 종목을 그대로 복제할 수밖에 없죠. 네. 그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삼성자산에서는 왜 액티브로 메타버스라는 그 상품을 냈을까?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좀 모호하더라고요. 아니 아직 완전히 덜 만들어졌죠. 네네네. 네. 이게 메타버스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메타버스입니다라고 데피니션을 내리기가 너무나 어려운 섹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삼성자산 쪽에서는 액티브로 승부를 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나머지 운용사들은 그래도 메타버스가 어느 정도 이 섹터 이런 테마를 묶어서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그걸 지수화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결론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후대에 진짜 메타버스가 떴어요. 네. 만약에 지금 페이스북에서 팔고 있는 그 안경 그거 같은 거 만드는 네네. 애들이 한국에서 떴어요. 네네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편입하고 바꿀 수 있어? 갈아치기 할 수가 있나요? 실은 여기 패시브 같은 경우?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여기 KB 자산 그 장표를 잠깐 보시면은요. 그 기초가 되는 지수가 iSelect 메타버스 지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참고로 iSelect는 제가 NH증권에 근무할 때 인덱스 개발팀에서 만들어낸 인덱스 브랜드입니다. 제 자식이죠. 네. 예, 제 자식인데 그러게요. 저는 삼성에 와 있어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 이 지수를 만들면서 방법론에 그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적었냐면
새로운 메타버스 관련된 테마라든지 아니면 키워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거를 채용한다. 네. 네, 그런 정기 변경 룰에 집어넣기 때문에 정기 변경. 네네네. 정기 변경은 어떻게 합니까? 정기 변경은 뭐 6월, 12월 이때 키워드를 막 집어넣게 됩니다. 키워드를 막 집어넣어서 그때 뽑히는 산업군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또 연관성이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종목은 제외하고 연관도가 높은 종목은 채용한다. 이런 네, 대신에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는 테마 ETF이기 때문에 일단 시가총액은 잘 안 봅니다. 시가총액은 미니멈 1,000억 이상 또는 미니멈 2,000억 이상이면서 네. 뭐 키워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공시 아니면 뉴스 아니면 뭐 기업 보고서 여기에 그 특정 메타버스와 관련된 키워드가 몇 번이나 발생하는지 이걸 잣대로 삼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절대 덕목이 되는 다른 지수들과는 차별성이 있는 거죠. 네, 네. 오늘 이렇게 종목을 살펴보니까 메타버스라고 해도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가 뭐 그 게임 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 편입된 종목들을 보시고 이 종목들을 사고 싶은데 내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10종목씩 못 사겠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적절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전데요. 네, 접니다. 듣다 보니까 전해요. 네.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 ETF 나왔다 그래서 솔직히 어떤 감정이 있냐면 죄송합니다만 네. 저는 이제 우리는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아니 또 꼭지 잡는 거 아니야? 이 메타버스 ETF 또 꼭지 잡네. 장이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아니 요즘에. 메타버스 얘기 이렇게 왜냐면 이런 거 형성될 때는 인기가 막 있었을 때 형성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종목들을 보니까 종목들은 뭐 그냥 그러려니 뭐 그렇게 네. 고점 잡는 종목들은 아닌 듯합니다. 뭐 네. 섞여 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요. 제가 네. 나오기 직전에 사무실에 나오기 직전에 이 자료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요. 네. 뭐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하이브, 크래프톤 그리고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 네이버, JIP 엔터 네. 그리고 LG 이노텍 그리고 NH 하나로 같은 경우에는 펄어비스, 네이버 그리고 KB의 아이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LG 이노텍 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제가 뭐 저는 뭐 ETF를 컨설팅하는 본부장이지만 저희 회사 ETF를 사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네. 제발 4개 회사가 공통적으로 담는 종목은 뭔지 아니면 한 회사가 담는 종목은 뭘지 네. 그리고 어떤 회사마다 어떤 섹터에 좀 치중되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보십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 방법은 뭐냐면 공통된 종목을 사라. 네, 참고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 개 회사 모두 다 네. 편입하고 있는 종목이니까 뭐 최근에 네. 주가도 좀 많이 떨어졌고, 네. 네, 뭐 네이버 같은 종목은 아마 이런 그 패시브 이벤트로 인해서 네.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드리려고 네. 메타버스라는 충분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네. 메타버스 이 4개가 만약에 규모가 작지 않고 예를 들어서 좀 과장돼서 말하면은 막 2천억씩 조성이 돼서 1조면 네. 여기서 사야 되면 이 사야 될 몫이 굉장히 크니까 네. 지수의 그 기업의 주가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기계적인 매매를 이용하는 게 좀 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는 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 저희는 ETF는 설정과 판매라는 걸 합니다. 네. 야 설정과 판매는 펀드만 하는 거 아니야? ETF는 시장에서 살 수 있는데 왜 뭐하러 설정을 잡고 판매를 ETF도 잡아? 펀드잖아요. 예, 예, 이런 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제 장중에 매매할 때는 이 4가지 ETF들이 전부 다 유동성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LP라는 그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존재하긴 하지만 대규모 자금을 시장에서 한꺼번에 사거나 한꺼번에 팔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장이 끝나면 설정 또는 환매라는 공시가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이 해당되는 ETF들을 보실 때에도 반드시 설정이 얼마나 들어왔다. 어허.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큰 자금들이 이 ETF를 어허. 얼마나 사고 있느냐 이런 걸 보시는 것도 도움이 좀 많이 예를 들어 되실 거예요. 처음에 네. 200억으로 시작했는데 그 펀드 어떤 그 대규모 펀드가 나 이거 사고 싶어 이러면은 규모를 키워야 되겠네. 그렇죠. 200억 가지고는 안 되니까 뭐 그렇죠. 500억 네. 늘어나면 그 편입된 종목을 더 살 수밖에 없는 네,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네. 이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네. 장마치고 ETF 공시도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음. 재미있는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오늘 본부장님 덕분에 ETF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딴 데서 ETF 어떻게 구조를 짜는 거야 하는 궁금증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중복되는 종목 눈여겨보라고 하셔서 네. 지금 잠깐 보니까 네. 네이버 하이브, LG노텍, NC소프트, YG 엔터테인먼트 정도가 3개, 4개 이렇게 중복되는 곳들이네요. 네, 저라면은 ETF를 안 사고 그 종목들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네네. 이러면 물론 안 ETF도 보지만 예, 예, 그런 예. 부분도 아닙니다. 네. 코덱스 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루두루 그런 전략적인 지점들도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전략면에서도 짚어주시니까 참 좋은 시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1부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못하신 말씀 아니요.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탄소 국경세나 탄소 절감을 말씀드리면서 좀 있으면 또 기후 중립 네. 관련된 ETF가 상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또 그때 또 상장하게 되면 제가 또 나와서 세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나와주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ETF 컨설팅 본부장님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